옛날 옛적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외딴 무인도의 한 탐험가 존 이훌로 고립되어 있었다. 몇 달 동안 고독 속에서 생존하던 그는 어느 날 섬의 바위 틈에서 작동하는 오래된 위성 전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존은 혼자 있던 나날들을 견디며 농담 삼아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화기 버튼을 눌러 피자 가게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피자헛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피자 가게 직원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존은 순간 자신이 듣고 있는 소리가 믿기지 않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보세요. 정말 피자헛 맞나요? 직원은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존은 흥분하며 소리쳤다. 전 지금 무인도에 있어요. 제발 제 이야기를 믿어주세요. 햄과 페퍼로니 듬뿍 올린 피자를 주문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직원은 유쾌하게 대답했다. 고객님, 무인도라니요. 주소가 있어야 배달이 가능한데요. 존은 간절한 표정으로 이어 말했다. 주소는 없지만 GPS 좌표를 드릴 수 있어요. 30분 내로 배달 안 되면 공짜죠. 직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웃으며 말했다. 이번 한 번만 특별히 드론으로 보내드리죠. 몇 시간이 지나 하늘 위로 피자를 싣고 날아오는 드론의 모습이 보였다. 존은 눈물을 흘리며 드론이 가져다 준 따뜻한 피자 박스를 받았다. 그 순간 그는 세상과 다시 연결된 기분을 느꼈다.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소년 민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그의 그림은 항상 어딘가 모르게 부족해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마을의 오래된 굴동품 가게에서 빛나는 은빛 연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민수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연필은 특별한 힘을 가졌단다. 무엇이든 네가 그린 것은 현실이 될 거야. 하지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민수는 흥분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연필을 잡고 첫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햇살과 함께 마을 한가운데에 아름다운 꽃밭을 그렸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그림은 현실로 변했고 마을에는 향기로운 꽃밭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민수의 솜씨에 놀라워하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차 그는 자신이 그린 것들에 대해 더 큰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값비싼 보석, 그리고 화려한 성까지 그리면서 마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민수의 마음은 무거워졌고 마을 사람들의 불만도 커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법의 연필이 주는 힘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책임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연필을 다시 들고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리며 조화와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연필의 마법으로 인해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민수는 연필을 조심스럽게 보관하며 다짐했습니다. 언제나 신중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 후로 민수는 마법의 연필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마을의 행복을 위해 그림을 그렸고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숲속의 요리 대결, 흑백 동물 요리사. 숲속에서 가장 큰 요리 대회인 흑백 동물 요리사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모두 자신만의 독특한 요리와 개성을 뽐내며 우승을 노렸다. 심사위원은 음식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돼지와 해외파 요리사 셰프인 미슐랭 3스타에 빛나는 벨루가였다. 사자는 자신의 요리 실력을 뽐내기 위해 스테이크 요리를 하나만 선보였다. 하지만 그의 스테이크는 이분하게 익지 않았기 때문에 벨루가의 마음에 들지 못해 탈락하고 말았다. 너무 깐깐한 벨루가의 심사였지만 사람들은 벨루가의 명성이 높기 때문에 사자가 자만하다며 비난했다. 벨루가보다 선배 요리사인 여우는 멋진 요리를 만들었다. 그동안 벨루가는 여우의 음식을 먹고 맛있어도 웃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여우의 요리는 약간 이상했다. 이상하게도 여우의 요리를 맛본 벨루가는 환하게 웃었다. 그 이후 여우는 탈락하고 말았다. 판다는 자신이 즐겨 먹는 대나무 크림 스프를 만들었지만 정작 심사위원 돼지는 대나무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가 맘에 들어 하지 않았다. 대나무 음식의 장인인 판다가 떨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대회 규정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독수리는 하늘에서 영감을 얻은 요리, 구름의 맛을 선보이며 자신이 최고라는 태도로 요리를 준비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자만심에 불쾌함을 느껴 맛은 괜찮지만 태도가 문제라며 그 사람의 태도를 지적했다. 요리대회지만 경연대회에 합격하기 위해선 사람들에게 인성이 좋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다. 늑대는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요리에 임했으나 재료를 다루는 실수로 요리가 엉망이 되어 탈락했다.
그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경연대회에 떨어졌지만 사람들이 그를 좋아해서 떨어졌어도 인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토끼는 자연에서 가져온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만든 채소 타르트를 선보였다. 사실 그렇게 맛있진 않았지만 심사위원이 그를 편향적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그는 요리 대회에서 합격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동물들이 요리로 대회를 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대회가 공정한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 어느 날 조용하고 평화로운 숲속에 작은 연못가에 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느릿느릿 걷는 것과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토끼였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시간의 비밀에 대한 궁금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못 옆에 있던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황금빛으로 빛나는 마법의 시계였습니다. 시계에는 고풍스러운 글씨로 시간의 시계라고 적혀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반짝이는 푸른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토끼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틱, 탁, 톡. 시계가 소리를 내며 빛나더니 갑자기 토끼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눈을 뜬 곳은 바로 수백 년 전의 숲이었습니다. 숲에는 그가 본 적 없는 거대한 나무들과 지금은 멸종된 커다란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옛날의 숲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숲에서 토끼는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용맹한 사냥꾼인 커다란 사슴 루돌프와 수다스러운 앵무새 피코가 토끼를 반겼습니다. 루돌프는 토끼에게 옛날의 숲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숲에는 시간의 흐름을 조종할 수 있는 마법의 시계가 있다고 하지. 하지만 그 힘은 언제나 신중하게 사용해야 해. 토끼는 자신의 발 밑에 있는 시계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숲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시계의 보석을 살짝 눌렀습니다. 순간 다시 빛이 번쩍이며 그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현재의 숲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토끼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단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소중함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토끼는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걸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토끼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깊은 숲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계절 내내 아름답게 빛나는 특별한 나무가 자라고 있었죠. 바로 마법의 사과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에서는 황금빛 사과가 열리는데 이 사과를 먹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작은 여우 루나는 이 전설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마법의 사과 나무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루나는 자신의 엄마가 오랫동안 아프셔서 그 병을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루나의 친구들은 용감한 다람쥐 찰리, 노래를 잘하는 참새 티니, 그리고 똑똑한 거북이 오스카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팀워크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울창한 숲의 깊은 곳에는 헤매기 쉬운 미로 같은 길이 있었고 마법의 나무를 지키는 늙은 올빼미 수호자도 있었습니다. 수호자는 루나와 친구들에게 나무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세 가지 시련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미로를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똑똑한 오스카가 앞장서서 길을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올빼미 수호자가 내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노래하는 티니가 아름다운 소리로 힌트를 노래하자 루나는 답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련은 서로의 마음을 믿고 나무까지 가는 위험한 다리를 건너는 것이었는데 용감한 찰리가 이끌어 주어 모두 무사히 다리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루나와 친구들은 마법의 사과나무 앞에 도착했습니다. 루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과 하나를 따서 엄마를 위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순간 나무에서 부드러운 빛이 퍼지며 루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루나는 엄마의 건강이 회복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숲속에서 마법의 사과 나무가 주는 진정한 의미는 서로 도와주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며 더욱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깊고 울창한 숲속에는 가난하지만 영리한 여우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우 아빠 킴과 여우 엄마, 그리고 두 자식인 형 여우 피터와 여우 동생 리나는 먹을 것을 구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피터는 친구 너구리 폴로부터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부잣집 사자 가족의 집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자 가족은 화려한 대저택에 살고 있었고, 사자 아빠는 숲속 왕국의 유명한 예술가였습니다. 피터는 재빠르게 가짜 졸업장을 만들어 사자 가족의 집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어린 사자 공주의 개인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언변과 영리한 행동 덕분에 사자 가족은 피터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우 가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피터는 여우 엄마를 사자 집안의 새로운 요리사로, 리나를 예술 교사로, 그리고 여우 아빠 킴을 운전기사로 추천하며 사자 가족의 집안에 모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자 가족은 이들이 사실 한 가족인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자 가족이 여행을 떠난 사이, 여우 가족은 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때 사자 집에서 일하던 오래된 하마 집사가 돌아와 숨어있던 그의 가족을 드러냈습니다. 하마 집사는 여우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사자 가족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오며 모든 상황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싸움과 갈등 끝에 여우 가족은 결국 들통나고 도망치게 되었고, 사자 아빠는 그 모든 사건을 목격하며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후 여우 가족은 다시 숲속에서 가난한 생활로 돌아갔지만, 피터는 언젠가 다시 부잣집에 들어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숲속 모든 동물들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속임수나 욕심이 아닌 스스로의 노력과 진정한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죠. 숲속 깊은 곳에는 동물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법정이 있었다. 이 법정의 재판관은 현명한 부엉이로, 그는 숲속 모든 동물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다. 어느 날, 다람쥐와 두더지가 서로 다투며 법정을 찾았다. 다람쥐는 두더지가 자신의 저장소를 파헤쳐 도토리를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두더지는 억울하다고 하며, 자신은 그저 굴을 파다 우연히 다람쥐의 저장소에 닿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부엉이는 양쪽의 말을 차분히 들은 후 숲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사건을 공정하게 해결할 방법을 생각했다. 그는 주변 동물들에게 증언을 부탁하고 모든 사실을 철저히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우연의 일치였다. 두더지는 다람쥐의 도토리를 훔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굴을 파다가 부딪힌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더지는 굴을 파기 전에 주변의 상황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 판결에 다람쥐와 두더지는 모두 수긍하며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숲속의 동물들은 부엉이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이어갔다. 욕심 많은 여우와 소박한 토끼.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숲속 마을에 여우와 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날카로운 눈과 반짝이는 털을 가진 동물로, 무엇이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토끼는 작은 몸집에 순수한 눈빛을 가진 소박한 동물로, 주변의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 갑작스러운 가뭄이 찾아와 먹을거리가 부족해졌습니다. 여우는 자신이 굶주리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숲곳곳을 헤매며 남는 식량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동물들의 음식을 몰래 훔치며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은 음식은 점점 썩어가기 시작했고, 욕심은 여우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토끼는 자신의 작은 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다른 동물들과 나누며 소박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토끼의 마음은 배부르지 않았지만 다른 동물들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 덕분에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루는 여우가 토끼가 사는 작은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토끼의 집에는 특별한 음식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지만 따뜻한 웃음과 동료애가 넘쳤습니다. 여우는 처음으로 토끼의 집에서 느껴지는 진정한 행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여우는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우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토끼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토끼야, 나도 너처럼 소박한 행복을 알고 싶어.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토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여우야. 진정한 행복은 나눌 때 더 커지는 법이란다. 그 후로 여우는 욕심을 버리고 숲속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돕는 법을 배웠습니다. 숲속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따뜻한 곳이 되었고, 여우는 토끼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구름 속 마을의 고양이 왕. 구름 위 높이 솟아있는 하얀 성에는 구름 마을의 왕, 고양이 왕 루루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루는 보송보송한 하얀 털과 반짝이는 왕관을 가진 누구보다도 자존심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성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곳에서만 지내는
루루는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성의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는 지상의 숲과 들판은 언제나 활기차고 생명으로 가득했지만 루루는 그곳에 내려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구름 마을에 거센 바람이 불어와 성의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루루는 마을 주민들을 구하고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지상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구름에서 내려가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상의 동물들은 갑작스러운 고양이 왕의 등장에 놀랐지만 루루는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구름 마을의 왕 루루다. 우리 마을이 어려움에 처했다.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상의 동물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루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토끼는 튼튼한 나뭇가지를 모아 다리를 만들었고 다람쥐는 가벼운 구름 조각을 모아 성을 덧붙일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새들은 날갯짓으로 바람을 막아주었고 사슴은 자신의 힘을 다해 구조를 지탱했습니다. 서로의 협력 덕분에 성은 점차 다시 세워졌고 루루는 처음으로 진정한 감사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을의 동물들을 성으로 초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음식을 나눠주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구름 마을과 지상의 동물들은 함께 웃고 춤추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루루는 그날 이후로 구름 속에서만 지내지 않고 지상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구름 마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루루는 진정한 왕으로서의 자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구름 위와 지상은 더 이상 나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달을 따라간 작은 곰. 옛날 옛적 깊은 숲속에 작은 곰 베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베리는 항상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반짝이는 달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달은 항상 아름답고 신비롭게 빛났고 베리는 그 달이 자신에게 무언가 말을 거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달이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나며 베리에게 다가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베리야, 나를 따라오렴.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단다. 베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달빛을 따라 숲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베리가 숲을 걸어가자 작은 빛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숲속의 동물들이 하나둘씩 베리를 지켜보았습니다. 부엉이는 나뭇가지 위에서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어디 가니, 베리야? 베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달이 나를 부르고 있어. 함께 가고 싶어. 숲을 벗어나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때 달은 하늘에서 더욱 빛나며 마치 손을 뻗어 인도하는 듯했습니다. 거기에는 은빛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는 별빛이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베리는 숨을 멈추고 그 아름다운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말했습니다. 이곳은 너의 마음 속에 있는 꿈이야, 베리. 언제든 내가 희망을 잃지 않고 달빛을 따라오면 이곳에 도착할 수 있단다. 베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베리는 밤마다 달을 바라보며 꿈과 희망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숲속의 동물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베리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각자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불꽃을 품은 용과 아이. 옛날 옛적 작은 마을 근처에는 거대한 산이 있었고 그 산에는 불꽃을 품은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용은 커다란 붉은 비늘과 황금빛 눈을 가진 위험 있는 존재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이 화가 나면 산꼭대기에서 불꽃이 하늘을 가득 메우며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불꽃이 무서워서 산에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인 리오는 달랐습니다.
리오는 용에 대한 전설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 깊이 궁금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느 날, 리오는 마을 장터에서 용이 살았던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모험심에 사로잡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산의 정상에 도착한 리오는 용이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용은 화를 내지 않고 리오를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용의 눈에는 슬픔이 어린 듯했습니다. 리오는 용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그토록 화를 내고 불꽃을 뿜어내나요? 용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낮고 웅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불꽃은 나를 지키는 힘이자 내 슬픔의 표현이란다. 내가 가진 불꽃은 외로움 속에서 더욱 강해지지. 리오는 용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용은 혼자 산 정상에서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오는 자신의 작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당신이 혼자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용은 처음에는 위아해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리오의 손을 조심스레 맞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용과 리오는 함께 하늘을 날며 마을과 산을 오갔고 마을 사람들은 용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용의 불꽃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아름다운 빛으로 마을의 밤하늘을 환히 밝히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리오와 용의 우정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따뜻함을 전해주었고 산과 마을은 평화로운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구름 위의 도서관, 높고 푸른 하늘 위, 하얀 구름들이 모여 형성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신비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구름과 함께 흘러다니며 하늘을 여행했고 그곳에는 세상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법의 책들은 스스로 페이지를 넘기며 이야기를 속삭였고 이곳을 발견한 자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모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며 꿈꾸기를 좋아하는 소년 에바는 바람에 실려온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구름 위의 도서관으로 초대합니다. 에바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도서관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에바는 높은 언덕을 오르고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겼습니다. 마법처럼 구름 위로 올라간 에바는 눈앞에 펼쳐진 도서관의 거대한 문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문을 열자 수많은 책들이 날아다니며 환영했습니다. 책들은 에반을 안내해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는 에반이 용과 싸우는 기사도 되었고 마법의 숲에서 요정과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모험이 끝난 후 도서관은 에반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너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 차례야. 에반은 그 말에 미소 지으며 도서관을 떠나 자신의 이야기로 가득한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에반은 가끔 구름 위에 도서관을 찾았고 그곳에서 만난 이야기들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그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의 모래시계를 지키는 고양이. 옛날 옛적 시간의 흐름을 지배하는 신비한 모래시계가 있었습니다. 이 모래시계는 세계의 시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한 알이 모래가 떨어질 때마다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모래시계를 지키는 수호자는 다름 아닌 하얀 털과 깊은 푸른 눈을 가진 고양이 루미였습니다. 루미는 보통의 고양이와 달리 지혜롭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법의 성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시간을 지켜보았고 시간의 흐름을 어지럽히려는 자들에게서 모래시계를 지켜야 했습니다. 어느 날 검은 안개와 함께 나타난 마법사 모르간이 시간을 지배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시간의 힘을 빼앗아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 했습니다. 루미는 모르간의 계획을 알아채고 그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성을 떠났습니다. 루미는 모래시계의 비밀을 풀기 위해 용기와 지혜를 시험받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여정에는 마법의 숲에서 만난 말하는 올빼미, 시간을 잃어버린 마을의 노인, 그리고 고대의 예언을 알고 있는 수수께끼의 여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루미는 시간의 모래시계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의 희망과 균형을 상징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법사 모르간과의 마지막 대결에서 자신의 지혜와 용기를 총동원해 시간을 지켰습니다. 모르간은 패배하고 시간은 다시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루미는 다시 마법의 성으로 돌아와 모래시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그 덕분에 계속해서 안정된 시간 속에서 숨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시간이란 지키는 자의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것을. 거울 속의 나라.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녀 루나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오래된 거울이 있었는데 평소엔 평범해 보였지만 달빛이 거울에 비칠 때마다 마법이 깨어났습니다. 그때 거울은 또 다른 세상을 비추었고
그곳은 루나의 상상 속에서도 보지 못한 환상적인 풍경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루나는 용기를 내어 거울 앞에서 손을 내밀어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손이 똑같이 따라하더니 갑자기 거울 속의 손이 루나의 손을 붙잡아 끌어당겼습니다. 놀라운 힘에 의해 루나는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눈을 떠보니 자신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루나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거울 속의 루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온 걸 환영해. 이곳에서 너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걸 경험할 수 있어. 거울 속 나라는 모든 것이 반대로 움직였고 말하는 동물들과 웃는 나무들이 루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거울 속의 루나는 그녀를 안내해 구름다리, 반짝이는 호수,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루나는 함께 모험을 즐기며 수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루나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루나는 자신이 사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의 루나도 아쉬워하며 그녀를 배웅했고 두 사람은 거울 앞에서 작별을 나눴습니다. 루나는 다시 거울을 통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거울 속에서 본 모든 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루나는 거울을 통해 다른 세상을 바라보며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가끔 거울 앞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면 거울 속의 루나가 미소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꼬마 우주 탐험가. 옛날 옛적 우주를 동경하던 꼬마 아이 민호는 별을 바라보며 항상 꿈을 꿨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별들은 어떤 모습일까? 민호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고속 로켓을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많은 실험 끝에 마침내 빛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로켓을 완성한 민호. 작은 몸집에 반짝이는 날개를 단 로켓에 올라탄 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주, 내가 간다. 민호의 로켓은 별똥별처럼 하늘을 가르며 태양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태양 탐험.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태양이었습니다. 태양은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로켓의 보호막 덕분에 민호는 뜨거운 태양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의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순간 민호는 태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우주를 따뜻하게 밝혀주다니. 토성의 고리 미끄럼틀. 그 다음 민호는 토성에 도착했습니다.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 사이를 지날 때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 빠르게 이동하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와, 토성의 고리는 정말 환상적이야. 민호는 토성의 고리에서 빛나는 얼음 조각들을 감상하며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해왕성의 신비한 바다. 마지막으로 민호는 해왕성에 도착했습니다. 해왕성은 푸르고 깊은 바다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반짝이는 생명체들이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듯한 느낌 속에서 민호는 부드럽게 움직이며 이 신비로운 세계를 즐겼습니다. 이곳은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구나. 지구로 돌아오는 길. 모든 행성을 탐험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지구를 바라보며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민호는 로켓을 타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고 그날 밤 꿈속에서도 계속 우주를 탐험하며 새로운 모험을 계획했습니다. 그 후로도 민호는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우주로 가볼 거야. 더 많은 별과 친구가 될 거야. 어느 날 저녁, 지우는 무료한 일상에 지친 듯 천천히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매일 보는 익숙한 상점들과 아무런 변화 없는 거리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걷던 지우는 문득 시선을 돌리다 이상하게 생긴 가게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주변의 다른 상점들과는 다르게 그 가게는 희미하게 빛나는 초능력 렌탈 가게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다. 초능력을 빌려준다니 이게 뭐지?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가게로 다가갔다. 얼핏 보기에도 낡고 오래된 가게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이끄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다. 지훈이 조심스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내부는 예상보다 더 신비롭고 이상한 분위기였다. 가게 안에는 빛바랜 벽지와 곳곳에 놓인 낡은 가구들이 어딘지 모르게 시간 속에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어서 오세요. 깜짝 놀란 지훈 앞에는 조금 특이하게 생긴 가게 직원이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에 나올 법한 모습으로 어딘지 모르게 신비스러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지훈이 입을 떼기도 전에 직원이 먼저 말을 걸었다. 여기는 초능력을 빌려주는 곳입니다. 초능력을 빌려준다고요? 지훈은 반신반의하며 묻는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반에서 다양한 캡슐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것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이건 투명해지는 능력을, 그리고 이건 시간을 잠시 멈추게 해줍니다.
각 캡슐마다 독특한 색과 빛이 감돌았고 직원은 하나하나의 능력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게 진짜라고요? 지훈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지만 무료한 일상에 지쳐 있었던 그는 어쩐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하듯 직원에게 물었다. 그럼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격은 공짜입니다. 무료이긴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약을 먹으면 초능력이 생기겠지만 내 부탁 하나를 들어줘야 해. 내 아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 네가 이 초능력을 사용해서 감옥에 있는 내 아들을 구해 줬으면 좋겠어.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신비로운 기회가 주는 흥분감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자 직원은 지훈에게 약을 건네며 설명했다. 이 약은 조금 특별해. 이걸 먹고 나서 사진을 보고 있으면 10분 동안 그 사진 속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 이번 임무에 딱 맞는 능력이지. 직원은 지훈에게 약을 건네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물약 외에도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더 챙겨줄게. 그러면서 직원은 선반에서 몇 가지 특별한 물약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속도가 빨라지는 물약, 투명해지는 물약, 그리고 하늘을 나는 물약. 각각의 물약은 다른 색으로 빛나며 지훈의 손에 담겼다. 지훈은 약들을 가방에 하나씩 신중히 챙기며 다짐했다. 이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뚜렷해졌다. 가게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직원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조용히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눈을 떴다. 그는 침대에 앉아 어제 받은 물약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물약의 묘한 에너지가 그의 마음을 더욱 결심하게 만들었다. 이제 할 때가 됐어. 지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물약을 한 모금에 들이켰다. 잠시 후 몸이 가벼워지더니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을 감았다가 뜨자 그의 몸은 이미 바닥에서 떠 있었다. 지훈은 흥분과 설렘을 느끼며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하늘을 가르며 빠르게 날아가 멀리 보이는 감옥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지훈은 감옥섬에 도착해 높은 성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보아도 성 앞에는 두 명이 문지기가 철저히 경비를 서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핸드폰을 꺼내 문지기의 사진을 몰래 찍었다. 이제 계획대로 물약을 마실 차례였다. 지훈은 사진을 바라보며 물약을 삼켰고 곧바로 몸에 묘한 기운이 퍼져나가더니 순간 그의 몸이 문지기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완벽한 간수의 모습이었다. 지훈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고 감옥성 문으로 걸어가 문지기들 사이로 지나가며 안으로 들어섰다. 지훈은 간수로 변신한 덕분에 감옥 내부를 수월하게 탐색할 수 있었다. 복잡하게 얽힌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 여러 문의 방들을 지나친 끝에 마침내 가게 주인의 아들이 있는 방에 도착했다. 지훈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앉아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지훈을 올려다보며 위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은 그의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안녕하세요. 당신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왔어요. 당신을 구출하려고요. 남자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이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가게 주인이 자신을 감옥에서 구해달라고 부탁했던 사연을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듣는 남자의 얼굴에는 점차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자, 이제 여기서 나가요. 지훈이 다짐하듯 말하며 남자는 그 말에 힘을 얻은 듯 결심이 선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탈출할 준비를 마쳤다. 지훈이와 가게 주인의 아들이 감옥에서 대화하는 중 갑자기 지훈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다. 간수로 변신했던 모습이 서서히 풀리며 지훈은 다시 빨간 점퍼를 입고 가방을 맨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키도 점차 줄어들어 이제 가게 주인의 아들과 비슷한 높이가 되었다. 가게 주인의 아들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당신은 제 약을 드셨군요. 사실 제가 여기 감옥에 갇힌 이유도 이런 초능력 약을 불법으로 제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능력 약을 만드는 게 불법이라서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열었다. 그러자 주인의 아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혹시 어떤 약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훈이 가방 속 물약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주인의 아들이 손가락을 들어 투명화 물약을 가리켰다. 좋아요. 이 투명화 물약을 먹고 조용히 감옥을 빠져나갑시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투명화 물약을 손에 들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무료한 일상에 지친 듯 천천히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매일 보는 익숙한 상점들과 아무런 변화 없는 거리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걷던 지우는 문득 시선을 돌리다 이상하게 생긴 가게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주변의 다른 상점들과는 다르게 그 가게는 희미하게 빛나는 초능력 렌탈 가게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다. 초능력을 빌려준다니 이게 뭐지?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가게로 다가갔다. 얼핏 보기에도 낡고 오래된 가게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이끄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다. 지훈이 조심스레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내부는 예상보다 더 신비롭고 이상한 분위기였다. 가게 안에는 빛바랜 벽지와 곳곳에 놓인 낡은 가구들이 어딘지 모르게 시간 속에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어서 오세요. 깜짝 놀란 지훈 앞에는 조금 특이하게 생긴 가게 직원이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에 나올 법한 모습으로 어딘지 모르게 신비스러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지훈이 입을 떼기도 전에 직원이 먼저 말을 걸었다. 여기는 초능력을 빌려주는 곳입니다. 초능력을 빌려준다고요? 지훈은 반신반의하며 묻는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반에서 다양한 캡슐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것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이건 투명해지는 능력을, 그리고 이건 시간을 잠시 멈추게 해줍니다. 각 캡슐마다 독특한 색과 빛이 감돌았고 직원은 하나하나의 능력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게 진짜라고요? 지훈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지만 무료한 일상에 지쳐 있었던 그는 어쩐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하듯 직원에게 물었다. 그럼 가격은 얼마나 하나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격은 공짜입니다. 무료이긴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약을 먹으면 초능력이 생기겠지만 내 부탁 하나를 들어줘야 해. 내 아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 네가 이 초능력을 사용해서 감옥에 있는 내 아들을 구해 줬으면 좋겠어.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신비로운 기회가 주는 흥분감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자 직원은 지훈에게 약을 건네며 설명했다. 이 약은 조금 특별해. 이걸 먹고 나서 사진을 보고 있으면 10분 동안 그 사진 속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 이번 임무에 딱 맞는 능력이지. 직원은 지훈에게 약을 건네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물약 외에도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더 챙겨줄게. 그러면서 직원은 선반에서 몇 가지 특별한 물약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속도가 빨라지는 물약, 투명해지는 물약, 그리고 하늘을 나는 물약. 각각의 물약은 다른 색으로 빛나며 지훈의 손에 담겼다. 지훈은 약들을 가방에 하나씩 신중히 챙기며 다짐했다. 이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뚜렷해졌다. 가게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직원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조용히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눈을 떴다. 그는 침대에 앉아 어제 받은 물약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물약의 묘한 에너지가 그의 마음을 더욱 결심하게 만들었다. 이제 할 때가 됐어. 지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물약을 한 모금에 들이켰다. 잠시 후 몸이 가벼워지더니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을 감았다가 뜨자 그의 몸은 이미 바닥에서 떠 있었다. 지훈은 흥분과 설렘을 느끼며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하늘을 가르며 빠르게 날아가 멀리 보이는 감옥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지훈은 감옥섬에 도착해 높은 성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보아도 성 앞에는 두 명의 문지기가 철저히 경비를 서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핸드폰을 꺼내 문지기의 사진을 몰래 찍었다. 이제 계획대로 물약을 마실 차례였다. 지훈은 사진을 바라보며 물약을 삼켰고 곧바로 몸에 묘한 기운이 퍼져나가더니 순간 그의 몸이 문지기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완벽한 간수의 모습이었다. 지훈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고 감옥성 문으로 걸어가 문지기들 사이로 지나가며 안으로 들어섰다. 지훈은 간수로 변신한 덕분에 감옥 내부를 수월하게 탐색할 수 있었다. 복잡하게 얽힌 미로 같은 복도를 지나 여러 문의 방들을 지나친 끝에 마침내 가게 주인의 아들이 있는 방에 도착했다. 지훈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앉아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지훈을 올려다보며 위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은 그의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안녕하세요. 당신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서 왔어요. 당신을 구출하려고요. 남자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이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가게 주인이 자신을 감옥에서 구해달라고 부탁했던 사연을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듣는 남자의 얼굴에는 점차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자, 이제 여기서 나가요. 지훈이 다짐하듯 말하며 남자는 그 말에 힘을 얻은 듯 결심이 선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 탈출할 준비를 마쳤다. 지훈이와 가게 주인의 아들이 감옥에서 대화하는 중 갑자기 지훈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다. 간수로 변신했던 모습이 서서히 풀리며 지훈은 다시 빨간 점퍼를 입고 가방을 맨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키도 점차 줄어들어 이제 가게 주인의 아들과 비슷한 높이가 되었다. 가게 주인의 아들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당신은 제 약을 드셨군요. 사실 제가 여기 감옥에 갇힌 이유도 이런 초능력 약을 불법으로 제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능력 약을 만드는 게 불법이라서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열었다. 그러자 주인의 아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혹시 어떤 약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훈이 가방 속 무약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주인의 아들이 손가락을 들어 투명화 무약을 가리켰다. 좋아요. 이 투명화 무약을 먹고 조용히 감옥을 빠져나갑시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투명화 무약을 손에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훈은 스치듯 다른 생각이 들었다. 더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거대화 약을 먹고 당신은 최소화 약을 먹는 거죠. 그러면 제가 몸이 커져서 감옥을 부수고 그 후에는 하늘을 나는 약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게 주인의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지훈의 계획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되면 정말 확실하게 탈출할 수 있겠네요. 가게 주인의 아들은 지훈의 제안대로 최소화 약을 먹었다. 그의 몸은 점차 작아지기 시작했고 불과 몇 초 만에 그는 지훈의 손바닥만한 크기로 변해버렸다. 지훈은 그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내가 다 부수고 나갈 테니 너는 안전하게 있어. 지훈은 주머니 속의 작은 존재에게 말을 걸었다. 그 후 지훈은 거대와 약을 손에 들고 마셨다. 순간 그의 몸은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벽처럼 몸이 커지며 천장까지 부수고 감옥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훈이의 몸은 하늘을 치솟을 듯이 커졌다. 거대화된 지훈은 하늘을 나는 무약을 꺼내 마셨다. 몸이 가벼워지며 그는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지훈은 초능력 상점으로 향했다. 지훈은 하늘을 나는 약의 힘으로 빠르게 날아 초능력 상점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상점 주인 아저씨가 놀란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돌아왔군요. 아저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훈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예, 아드님을 무사히 구해왔습니다. 아저씨는 감격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아들이 다시 자유롭게 됐어요. 라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고 아저씨는 지훈에게 상점에서 특별한 선물을 건네며 보답했다. 지훈은 상점 주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상점을 나섰고 모든 일이 잘 끝났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다. 그렇게 지훈은 또 한 번의 모험을 마무리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모두가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다. 지훈은 초능력 상점 주인에게서 받은 여러 무약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상자 안에는 신비한 설명서가 있었는데 그 무약을 마시면 다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무약을 마신 사람은 다른 이 머리 위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혹은 범죄자 같은 정보가 떠오르며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한 세부 정보까지 알 수 있게 된다니 지훈은 호기심이 솟아 무약을 한 모금 마셔보았다. 물을 마신 후 지훈은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위로 친절한 사람, 정직한 시민 등 좋은 정보가 떠 있는 것을 보고 지훈은 신기함과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마을을 걷던 중 한 남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사람의 머리 위에는 거대한 빨간색 글씨로 중대한 범죄자 살인자라고 떠 있었다. 지훈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그 사람은 지극히 평범해 보였지만 분명히 살인자라고 적혀 있었다. 지훈은 겁이 났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천천히 그 사람을 따라가며 행동을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멀찌감치 뒤를 밟으며 그 사람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조용히 뒤를 따랐다. 시간이 흘러 지훈은 그 사람을 어느 한적한 장소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속으로 갈등했다. 이 사람을 막아야 할까? 신고를 해야 할까? 혹은 그냥 지나쳐야 할까? 그러나 살인자라는 표시를 떠올리며 지훈은 용기를 내어 그 사람에게 접근했다. 혹시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제가 무언가를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순간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인의 표정을 굳히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뭘 알고 있다는 거지? 그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두려웠지만 무략 덕분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그 사람을 설득하기로 했다.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고치려 한다면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지훈의 말에 그 사람은 당황한 듯 망설였다. 그러다 마침내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사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항상 후회하고 있었어. 그렇게 지훈은 남자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로 걸어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과 결의가 감돌았다. 드디어 경찰서에 도착한 남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경찰관 앞에서 자수를 했다. 지훈은 안도감과 뿌듯함을 느끼며 사건이 무사히 마무리된 것을 실감했다. 지훈은 여자친구 민지와 데이트를 하며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둘은 손을 잡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득 민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지훈아, 너 나 얼마나 사랑해?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사랑하냐고? 하늘에 저 달도 따줄 수 있을 만큼. 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정말? 그럼 달 좀 따다 줘봐. 지훈은 민지의 눈을 바라보며 결심한 듯 말했다. 알았어. 잠깐 기다려봐. 그는 주머니에서 초능력 상점에서 받은 거대와 무략을 꺼내 한 모금에 마셨다. 순식간에 지훈의 몸은 커지기 시작했다. 점점 커진 그의 모습에 민지는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바라보았다. 지훈의 키는 하늘을 찌를 만큼 커졌고 이내 거대한 손으로 달을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거대한 지훈은 손을 뻗어 달을 조심스럽게 따서 손에 쥐었다. 그는 다시 몸을 낮춰 민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작은 손에 달을 살포시 올려주었다. 자, 민지야, 내가 너를 위해 하늘에서 따온 달이야. 민지는 믿기지 않는 듯 달을 바라보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같아. 그렇게 지훈과 민지는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늘에 떠있는 마법의 놀이터. 지훈은 밤마다 침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창밖에서 이상하게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날아온 초대장처럼 보였습니다. 초대장에는 오늘 밤 너를 특별한 놀이터로 초대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마음이 두근거리며 그 초대장을 손에 꼭 쥐고 잠에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지훈은 하늘 위에 떠있는 거대한 놀이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놀이터는 구름과 별빛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곳곳에 반짝이는 놀이기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구름 위에서 놀고 있었고 모두가 마법 같은 분위기에 신이 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장 먼저 별똥별 롤러코스터를 타기로 했습니다. 롤러코스터는 별똥별과 함께 하늘을 가로지르며 빠르게 구름 사이를 달렸습니다. 지훈은 스릴 넘치는 속도에 깜짝 놀랐지만 금세 환하게 웃으며 롤러코스터의 속도를 즐겼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반짝이는 별들은 지호에게 마치 별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호는 구름으로 만들어진 그네를 타러 갔습니다. 구름 그네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니 마치 천공의 왕국을 내려다보는 듯한 멋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호는 발을 힘껏 차며 그네를 타고 하늘을 가로지르며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며 지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지호는 무지개 미로에 도전했습니다. 무지개의 7가지 색깔 길이 사방으로 뻗어있는 미로는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지호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며 천천히 미로를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미로가 깊어질수록 길을 잃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작은 새들이 나타나 지호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새들은 반짝이는 날개를 펄럭이며 빛을 뿜어내고 지호를 올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지호는 새들의 도움을 받으며 웃음을 지었고 결국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미로를 탈출한 지호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모험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름과 별빛이 함께 어우러져 동화 같은 장면을 만들었고 지호는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추억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 후 지호와 친구들은 별빛으로 가득 찬 풍선에 올라타 하늘을 떠다니며 놀이터를 둘러보았습니다. 풍선은 하늘 높이 올라가며 지구와 별들을 내려다보게 해주었고 지호는 이 신비로운 풍경을 즐겼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며 저 멀리 보이는 별빛과 지구의 아름다움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호와 친구들은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광활한 풍경의 넋을 잃고 감탄했습니다. 하늘 놀이터에서 바라본 지구는 푸른 빛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그 주변을 별들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이 풍경을 마음에 담으며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호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꿈을 꾼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손을 펴보니 작은 별 조각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미소를 지으며 별 조각을 손에 꼭 쥐고 언젠가 다시 하늘 놀이터에 갈 날을 기다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소원을 적으면 현실이 되는 별빛 일기장. 어느 날, 유나는 할머니의 다락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표지에는 별빛 무늬가 반짝이고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유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일기장을 열어보았고 첫 페이지에 이곳에 소원을 적으면 현실이 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마법에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유나는 시험 삼아 작은 소원을 적어보았다. 내일 급식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좋겠다. 믿기지 않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적고 잠들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진짜로 그 음식이 나왔을 때 유나는 깜짝 놀라며 일기장의 힘이 진짜임을 깨달았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흥분한 유나는 앞으로 매일 밤 일기장에 소원을 적기로 결심했다. 그 후 유나는 매일 작은 소원들을 적어 나갔다. 날씨가 맑아지거나 친구와 화해하기 같은 소소한 소원들로 시작했다. 일기장이 이 모든 소원을 실현해 줄 때마다 유나는 하루하루가 더 흥미로워지는 느낌이었다. 점점 일기장과 함께하는 시간이 유나에게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하지만 소원은 점점 커져갔다. 유나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 했고 발표회에서 주목받고 싶어 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 더 사랑받기를 바라며 일기장에 적기 시작했다. 일기장은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었고 유나는 마치 세상을 자신의 손에 쥔 듯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는 친구들이 나를 제일 좋아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적었다. 소원이 이루어진 듯 많은 친구들이 유나에게 몰려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나는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이유가 진심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음을 느꼈다. 외로움과 혼란에 빠진 유나는 친구들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유나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점점 더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원하는 것을 얻을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긋나고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멀어지는 듯했다. 일기장은 자신의 소원을 이뤄주지만 대가로 유나에게서 중요한 무언가를 빼앗아 가는 것 같았다. 유나는 이제 소원을 적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다. 스스로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고 있다는 기분이 강해졌다. 매일 소원을 적을수록 진정한 행복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유나는 일기장을 보며 이제 자신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고민하던 유나는 마지막 소원을 적기로 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소원을 적고 나서 유나는 자신이 더 이상 일기장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소원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유나는 별빛 일기장을 다시 다락방에 조심스럽게 두고 돌아섰다. 그동안의 소중한 기억과 경험들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일기장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이루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일기장과 함께한 시간은 분명히 특별했지만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별빛이 반짝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일기장이 준 소중한 경험을 마음에 품고 진정한 자신의 힘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했다. 안경을 쓰고 떠나는 책 속 여행. 주인공 은우는 어느 날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작은 도서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은 오래된 외관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신비한 느낌이 풍겼습니다. 은우는 가벼운 마음으로 도서관에 들어가 책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몇 권 고르려던 순간 도서관 사서가 은우에게 다가와 안경 한 쌍을 건넸습니다. 이 안경을 쓰고 책을 읽으시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사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은우는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로 고른 책은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은우는 안경을 쓰고 책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변이 뿌옇게 흐려지며 무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은우의 눈앞에는 거대한 피라미드가 보였고 그는 이집트의 사막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은우는 깜짝 놀랐지만 신기함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피라미드의 벽돌을 옮기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은우 역시 손에 무거운 돌벽돌을 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마치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벽돌을 나르며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일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결국 은우는 안 되겠다 하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을 벗자마자 주변은 다시 도서관으로 바뀌었고 은우는 자신이 자리했던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신기한 경험에 놀란 은우는 더 재미있는 책이 없을까 하며 다른 책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고른 책은 공룡시대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은우는 다시 안경을 쓰고 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 주변이 흐려지며 시간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은우는 공룡이 살던 고대 시대에 와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거대한 나무들과 웅장한 산이 있었고 멀리서 커다란 공룡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이내 공룡 시대에 푹 빠져 재미있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큰 초식 공룡에게 다가가 손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작은 공룡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디선가 큰 발소리가 들려왔고 거대한 육식 공룡이 은우를 발견하고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우는 으아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공룡은 더 빨랐고 은우를 거의 잡아먹을 듯 위협했습니다. 은우는 겁에 질려 안 돼 하고 안경을 급히 벗었습니다.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온 은우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서관 사서에게 안경을 돌려주며 은우는 정말 재밌었어요. 하지만 아주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사서는 은우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더 모험을 떠나고 싶다면 다시 찾아오렴.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은우는 책이 단순히 글을 읽는 것 이상의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다음번엔 어떤 시대를 여행하게 될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소리의 숲. 어느 날 주인공 은우는 우연히 숲속을 걷다 신비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길을 따라가던 은우는 모든 소리가 사라진 조용한 숲에 도착합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로 스쳐가도 새가 날아다녀도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묘한 숲. 소리가 없는 이곳에서 은우는 어딘가 낯설지만 아름다운 느낌을 받습니다. 숲속을 더 깊이 탐험하던 은우는 조용히 울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은우는 다가가 손짓으로 왜 울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작은 생명체는 자신이 숲의 수호자라며 이곳의 모든 소리가 사라져서 다른 생명체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은우는 그 이유를 묻습니다. 숲의 수호자는 슬픈 얼굴로 이 숲의 소리들은 모두 특별한 크리스탈 속에 담겨 있는데 누군가가 그 크리스탈을 훔쳐가 버렸어. 그 소리들을 되찾지 않으면 이 숲은 영원히 침묵에 빠질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은우는 수호자를 돕기로 결심합니다. 소리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떠난 은우는 먼저 새들의 노래가 담긴 크리스탈을 찾아갑니다. 새들이 노래할 수 없어 슬퍼하는 모습을 본 은우는 그 소리를 담은 크리스탈을 되찾아 새들에게 돌려줍니다. 크리스탈이 돌아오자 새들은 다시 노래하기 시작하고 숲의 첫 번째 소리가 퍼집니다. 다음으로 은우는 바람 소리가 담긴 크리스탈을 찾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황량한 모습을 본 은우는 바람의 소리를 되찾아 돌려줍니다. 다시 바람이 나무를 흔들며 부는 소리가 들려오고 숲은 더욱 생기를 띱니다. 마지막으로 은우는 물 소리가 담긴 크리스탈을 찾으러 갑니다. 물이 흘러도 소리 없이 잔잔하게 흐르는 강을 본 은우는 물의 소리를 되찾아 강물에 돌려줍니다. 강물이 다시 졸졸 흐르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숲은 더욱 활기를 되찾습니다. 모든 크리스탈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은우는 수호자의 감사 인사를 받습니다. 수호자는 은우에게 너 덕분에 이 숲은 다시 살아났어. 이 숲의 모든 생명체가 너를 기억하고 감사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우는 조용한 순간에도 소리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우는 숲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마저도 감사히 여기며 매일매일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깁니다. 용감한 토끼와 겁 많은 사자의 우정. 옛날 넓은 초원 한가운데 작은 숲이 있었어요. 그 숲에는 용감하기로 소문난 토끼가 살고 있었죠. 토끼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즐기며 친구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토끼는 숲속을 지나가다가 커다란 덩치에 비해 겁이 많은 사자를 발견했어요. 사자는 숲을 뒤에 쭈그리고 앉아 눈을 꼭 감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 토끼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사자는 고개를 돌리며 부끄러운 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실은 나는 번개 소리가 너무 무서워. 번개가 칠 때마다 몸을 숨기고 싶어져. 토끼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옆에 있으면 무섭지 않을 거야. 내가 널 지켜줄게. 사자는 놀라며 토끼를 내려다봤어요. 정말 이렇게 작은 네가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마음의 용기지. 토끼는 자신 있게 말하며 사자의 곁에 앉았어요. 그날 밤 하늘에서 커다란 번개가 번쩍이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자는 다시 몸을 숨기고 싶어 했지만 토끼는 사자의 앞발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봐, 그냥 소리일 뿐이야. 내가 옆에 있으니까 안심해. 토끼의 용기에 사자도 점점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번개 소리에도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사자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자는 점점 번개 소리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둘은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겁 많던 사자는 토끼에게 용기를 배웠고 토끼는 사자에게 진정한 우정을 배웠답니다. 그렇게 토끼와 사자는 언제나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특별한 친구로 숲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하늘을 나는 거북이. 깊고 푸른 바다 한가운데 다른 거북이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한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이 거북이는 매일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늘을 나는 새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북이는 혼자 생각하며 조용히 꿈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거북이의 꿈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북이가 어떻게 날겠어? 껍질도 무거운데. 거북이는 상처를 받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거북이는 하늘을 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바다를 떠나 모험을 떠났습니다. 거북이는 모험 중에 커다란 독수리를 만났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다고? 하늘을 나는 데는 날개가 필요해. 독수리는 자신이 잃어버린 깃털을 찾아준다면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거북이는 열심히 찾아다녔고 깃털을 찾아준 보답으로 독수리에게서 날개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거북이는 구름 위를 뛰어다니는 다람쥐를 만났습니다. 다람쥐는 하늘에서는 바람을 잘 다뤄야 해 라며 바람을 타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북이는 몇 번이나 실패했지만 끝까지 연습하며 바람을 타는 법을 익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북이는 산꼭대기에서 바람의 신을 만났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려면 너의 무거운 껍질도 사랑해야 한다. 그 껍질이 바로 너의 강점이다. 바람의 신은 거북이에게 스스로를 믿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거북이는 독수리의 깃털로 만든 날개를 달고 바람의 신에게 배운 기술로 하늘을 향해 힘껏 날아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했지만 곧바람을 타고 구름 위를 유유히 날며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땅으로 돌아온 거북이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동물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끝까지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어. 친구들은 거북이의 용기를 보고 감탄하며 더 이상 그를 비웃지 않았습니다.